안녕하세요. 평소에 듣기만 하던 이 채널에 용기를 내서 제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너무나도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한 여자였어요. 왜 어른들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끼리끼리 노는 거야. 사람들은 모른 체를 하지. 사람 사이에는 급이 없다고. 하지만 급은 있어. 1급수 애들은 1급수랑 노는 거고 3급수 애들은 3급수 애들이랑 노는 거야. 저는 순수했고 사랑은 국경과 그 어떠한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에이, 어른들의 말은 진실이 아닐 거야. 거짓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바보 같았지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저는 위험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기업의 아들을 제가 사랑하게 된 것이었죠. 저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집안의 딸이었어요. 물론 부모님들은 저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정말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주었지만 세상의 기준에서 저희 집을 바라보았을 때는 저희 집은 보잘것없는 그냥 사회 평범한 하층민의 집안이었어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랑 앞에서 그런 것은 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의 순이야. 내가 세상을 떠나도 너라는 여자는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과 시대를 초월한 사랑을 할 거야. 돈이고 명예고 다 필요 없어. 네가 내게 준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니까. 오빠, 나도 마찬가지야. 이 사랑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행복해서 깨지고 싶지 않아. 너무너무 감사해, 정말로. 그렇게 저와 오빠는 대학에서 알아주는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오빠는 모든 여학생들에게 동경의 대상, 이상형이었어요. 우와, 저 오빠 외제차 타고 다니고 옷 입는 것도 엄청 멋있고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저런 남자는 누가 데리고 간대? 들어보니까 집안도 어마어마하게 좋대. 돈이 엄청 많은 집안이라서 저렇게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취미가 승마랜다. 세상에, 나는 승마하는 사람들은 진짜 재벌들만 한다고 생각했거든. 신기하다. 우와. 친구들의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은은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그 남자랑 사귀고 있는데. 남친의 존재는 저에게 자랑이자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다시 태어나도 또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 때문에 죽는 게 무서웠어요. 다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그렇게 사랑을 하다가 점점 깊어진 저희는 결혼을 기약했어요. 순아, 오빠는 너랑 꼭 결혼할 거야. 오빠, 나도 오빠한테 걸맞는 멋진 사람이 되어서 오빠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순아, 그러지 않아도 돼. 네가 얼마나 찬란하고 멋진 사람인데 지금 있는 그 자체로도 소중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오빠의 그 따뜻한 말에 저는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임신 사실. 저는 원래 월경을 정확한 날짜에 맞게 꾸준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생리에 예민했고 날짜가 미루어지면 혹시라도 몸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2달을 넘게 생리를 안 하는 겁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몸이 뜨겁기도 하고 울렁거리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좀 평소와는 다른 몸 컨디션 상태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에이, 아닐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테스트기 해볼까? 사실 지금이야 여자들이 조금 편하게 임신 테스트기를 사고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살던 시대에는 아니었거든요. 임신 테스트기를 사러 가면 약사나 사람들이 위아래로 훑으면서 에휴, 발랑 까진 여자네.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그런 짓을 하면 쓰나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아주 환멸이 나지요. 하여튼 그런 시선이 두려워서 사는 것을 망설이다가 괜히 느낌이 안 좋아서 저는 친구와 함께 임신 테스트기를 사고 도망치듯이 약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스트기를 하고 10분 뒤 흐릿하게 보이는 두 줄.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에이,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거짓말일 거야. 정말이라고? 저는 테스트기를 함께 살아갔던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거 네 눈에도 두 줄로 보이냐? 제발 두 줄로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제발 아닐 거야. 흐릿하긴 해도 두 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 순이야. 어떻게?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고 순간 주마등처럼 혼자 폐지를 주우며 힘겹게 저를 키운 아빠도 생각이 나고 하늘에 있는 엄마한테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내가 우리 아빠 절대로 걱정 안 끼쳐드리고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했는데 어떡해. 나 사고 친 것 같아, 엄마. 나 어떡해? 저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했어요. 요즘은 혼전 임신이 많고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지면 축복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지만 제가 살던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여자는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했고 배를 꽁꽁 숨겨야 했어요. 오빠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순이야, 거짓말 아니지? 정말로 내 아이를 가졌다고? 오빠도 무척이나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원래도 오빠네 집안에서 별 보잘것없는 저를 만난다는 것을 알고 반대가 정말로 심했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엄청 저에게 압박을 주었거든요. 오빠는 저를 사랑하고 그때 한참 사랑에 열렬하게 빠진 시기였으니까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를 만났던 거고요. 그런데 제가 임신까지 하니까 이제는 시댁에서도 저를 어떻게 반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시모는 아이고, 내가 정말로 미치겠다. 못 살아. 어쩌자고 이런 짓을 벌인 거야? 너 미친 거야? 내가 아주 돈 들여서 아들놈들 잘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더만 돌아오는 것은 엄마 뒤통수 때리는 거냐? 너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정말로. 어머님은 오빠의 가슴팍을 퍽퍽 때릴 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죄인 모드로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내가 아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데 원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아이 지운 거 비밀로 하고 수술 진행할 수 있거든. 저에게 은밀한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죽어도 싫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제 배 안에 있는 한 생명이고 그 생명이 너무나도 이쁘고 저에게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싫어요. 저요, 이 아이 지킬 거예요.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 엄마가 아이를 안 지우겠다고 말을 하니 시댁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저와 오빠에게 작은 집을 마련해주고 살라고 하셨어요. 시댁에서 반대가 극심한 둘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가 창피하다고 하면서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혹시 모르니
아이 낳고 3년 뒤에 하라고 했죠. 한숨만 그저 푹푹 날 뿐이었습니다. 순이야, 오빠 믿지? 오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순이 너를 지킬 거야. 너라는 여자가 내 인생의 전부이고 이제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내가 살 거니까. 나는 우리 집안 가업 물려받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 지금 타고 있는 외제차랑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에게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저를 지켜준다는 말을 하였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요. 바보 같았어요. 그 말을 믿은 저는 정말로 바보 멍청이였죠. 심지어 산부인과 비용도 시댁에서 대주지 않고 남편도 저와 함께 산 이후로 집안에서 모든 지원이 끊기고 용돈도 못 받고 차도 뺏긴 상황이라서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든 싼 곳에서 그나마 돈을 줄일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곳은 페이닥터, 그러니까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아이를 받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선생님, 저 배가 너무 아파요. 이제는 못 참겠어요. 아직 아이 태어나려면 12시간은 좋게 더 있어야 해요. 여기서 포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포기하기엔 너무 일러요. 아직은 안 되어요, 산모님. 하지만 저는 자연분만을 하기 전에도 이미 지친 상황이었고 너무나도 어린 몸으로 아이를 낳아야 했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심하게 갔어요. 어금니가 부러질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큰 고통을 제가 감내해야 하는지 대략 짐작이 가시나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결국 제왕절개를 했어요. 하반신만 마취하고 제왕절개를 했는데 그때 일이 터진 거였죠. 그 의사놈이 너무나도 초짜였고 제왕절개를 하면서 제 배를 가를 때 아이의 몸까지 메스를 들이민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등에 칼자국이 나게 되었고 평생 가지고 가야 할 흉터가 생긴 거였어요. 아이가 처음 나올 때는 피투성이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아이를 씻기고 산모 옆에 눕힐 때 간호사께서 죄송해요. 의료사고가 생겨서 아이 등에 흉터가 남았어요. 이거는 아마도 크면서 점점 사라질 거고 저희가 처방해드린 흉터약 먹고 바르면 좋아질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죄송하시다고 분만 비용은 하나도 안 받고 소정의 사례를 하겠다고 하면서 봉투에 300만 원 넣어주셨어요. 한숨만 푹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너무나도 가난했고 돈 한 푼이 아쉬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의료소송을 하지 않고 그 돈을 받았습니다. 간호사의 말대로 아이 등에 있는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의료소송이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포기했고요. 하여튼 딸내미를 낳고 저와 남편은 그럭저럭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의 유통기한은 2년이라고요. 도파민이 분비되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에 빠져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에게도 권태기가 온 겁니다. 남편에게 권태기가 심하게 온 거였어요. 술을 마신 남편은 저에게 그래, 당신을 사랑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아버지에게 돈 받는 것도 끊기고 카드도 못 쓰고 이제는 차도 못 타고 그러니까 점점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어. 나도 이제는 슬슬 이 생활이 지겨워지려고 하네. 아니, 당신이 이 생활이 지겨워진다고 하면 나는 어쩌라고. 나는 당신 때문에 목숨 걸고 지금 아이 낳고 키우고 있는데 당신이 그랬잖아. 책임진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딸이랑 내 곁에 있는다고 했잖아. 내가 지금 당신의 말을 믿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하방에 마련된 저희 세 가족의 보금자리. 어머님이 마련해 주시긴 했지만 곰팡이가 쓸고 여름에는 쾌쾌한 냄새에 거미줄이 질근하게 쳐져 있는 그 음산한 집은 우울한 분위기에 기름을 불어 넣어주기 아주 충분했어요. 결국 남편은 바람이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댁으로 돌아간 거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귀공자 도련님께서 맨날 주방에서 음식하는 아줌마가 해주는 밥만 먹고 차 타고 다니고, 가난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 해본 남편은 진짜 가난을 체험하니 이게 버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저와 딸 단둘이 있는 시간에 갑자기 시모와 신우가 찾아오게 되었고, 진모는 이제 너한테 오지 않을 거야.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진모는 우리 집 가업을 물려받아야 하는 아이이고, 원래 부모님들 사이에서 약혼시키려고 10년 전부터 약속했던 게 있어. 진모 아버지 친구 따님이랑 진모는 원래 약혼하고 결혼해야 하는 사이야.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무슨 제가 드라마의 주인공도 아니고 비참하게 아이에게 전물리고 있다가 갑자기 남편은 잠적하고 시모랑 신우가 와서 저에게 남편을 포기하라고 말을 하는데 할 말이 없었지요. 그런데 떠나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잡겠나요? 남편 포기 못해요. 어떻게 제가 아이 아빠가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꼴을 지켜보겠어요. 그 사람 지금 잠깐 힘들어서 엇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니까 저는 분명히 남편이 저에게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끝난 남편은 약혼녀와 약혼을 하기 위해서 원래 본인이 살던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단칸방에 남아서 딸과 함께 살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겨우 아이 분유 사고 이유식 사고 기저귀 갈았죠.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니까 저도 지쳤지만 엄마, 맘마 이렇게 말하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서 세상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버텼죠. 하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빠의 뇌경색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불어난 병원비, 그리고 아이의 결핵,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온 거였어요. 하늘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한꺼번에 주시는 걸까? 왜 나는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왜 이렇게 죽고 싶은 거지? 하루에도 몇 번씩 삶을 포기하고 싶다 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약혼녀와 결혼한 남편이 잘 사는 모습을 보니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약혼녀는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이라고 진단을 받고 그 집안에서 난리가 났나 봐요. 시모와 신우가 다시 찾아와 아이 혼자 키우는 거 힘들지? 바깥 사돈도 이번에 입원했다고 들었고 하연이도 아프다며. 돈도 못 벌면서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우리가 잘 키울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단순히 엄마의 정 때문에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기회를 놓치지 마. 그리고 바깥 사돈 병원비랑 너 먹고 살 돈 정도는 우리가 줄 수 있으니까. 솔직히 그때는 판단이 흐려졌던 것 같아요. 나의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고 하고 아빠의 병원비도 지원해주겠다고 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보내주었고, 그때 저는 현금으로 2천만 원을 받고 아빠의 병원비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댁은 저와 연을 끊고 이사가고 번호 바꾸고 그랬더라고요. 나중에 아이가 너무나도 미친 듯이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해보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찾아가 봤지만 이미 그 집안 가족들은 해외로 간 상황이라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저 정신승리를 할 뿐이었죠. 그래, 그래.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하얀이가 사는 거니까 다 잘 될 거야. 오히려 잘 된 거야. 그리고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했어요. 경력 단절에 한 번도 취업한 적 없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껏해야 청소뿐이었죠. 아니, 순희 씨는 나이도 어린데 이런 일 하기에는 아깝다. 내 밑으로 와서 우리 사무실 서류 정리나 좀 해봐. 그렇게 저는 한 회사에서 서류 정리 일을 하다가 거기 있는 과장님이 순희 씨 살아온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구하기 짝이 없네. 불안정한 삶을 탈출하고 싶으면 공무원 시험이라도 봐보는 거 어때? 그때 제가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고 운이 좋게 합격해서 공무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 나는 1급 순물에서 S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냥 말단 공무원으로서 새 삶을 시작하자.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세상에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구나. 내가 너무 오만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고요. 그렇게 묵묵하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무원으로서 살게 되었고, 외롭고 고독했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에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순희 씨는 왜 결혼 안 해?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잘 살고 싶지 않아? 그런 물음에 멋쩍게 웃을 뿐이었죠. 아무래도 40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공허하더라고요. 공허할 때는 난 봉사하면서 그런 감정들을 많이 비워냈어. 순희 씨도 한번 봉사해봐. 라는 말에 저는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가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이를 좋아하니까요. 그곳에서 1년 정도 일하니 원장님께서 조금 더 큰 아이들 중에 몸이 아픈 애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있는데 거기 목욕봉사를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고, 뭐 제가 도움이 된다면야 뭔들 못하겠어요. 언제 어디로 몇 시까지 가면 되나요?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목욕봉사를 가고 다리를 다친 아이들 혹은 팔을 못 쓰는 애부터 시작해서 지체장애 아이까지 다양한 아이들의 목욕봉사를 도맡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서 발 한쪽이 바깥으로 휘어져 걷는데 장애가 있는 한 소녀의 목욕봉사를 해주었습니다. 이상하게 눈길이 자꾸 가더라고요. 목욕봉사를 하다가 그 소녀의 등을 본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17년 전 제가 낳은 딸의 등에 생겼던 제왕절개 의료사고 흉터와 똑같은 거였죠. 너무나도 어릴 때 아이가 채 1살이 되기 전에 떨어졌던 터라 어릴 때 얼굴만 기억이 나지만 흉터는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순간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 등에 있는 흉터 뭐니? 몰라요. 왜요? 아줌마, 제 등에 있는 흉터가 뭐가 중요한데요? 그 아이는 조금은 날이 선 말을 하면서 왜 남의 흉터에 대해서 궁금해하냐고 어이없어 하였어요. 저는 실수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줌마가 오지랖이 컸네. 미안하다. 사과를 한 뒤 원장에게 살짝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원장쌤, 저 아이 등에 난 상처 뭐예요? 그거 애 아빠가 처음에 보육원에 맡길 때 의료사고로 인해서 났다고 하더라고. 저는 심장이 쿵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나의 아이란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원장님께 말을 해서 그 아이와 친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면봉으로 아이의 혀를 채취해갖고 거짓말처럼 그 아이와 저는 친자일치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말도 안 돼. 내 품을 떠나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내 아이가 왜? 혼란스러운 마음을 부여잡고 전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연히 안 받고 없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전화했어요. 신우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핸드폰 번호를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요. 신우, 장난해요? 내 딸 왜 버렸어? 나 기억나? 당신 동생이랑 10여 년 전에 헤어진 순이야. 김순. 뭐야? 당황한 신우는 전화를 팍 끊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뒤 저를 찾아온 신우는 어두운 낯빛을 한 채 저에게 녹음기를 건네더군요.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솔직히 말할게. 거의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자기 고백하는 거야. 그 녹음기 안에는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받고 제 전남편에게 이 소식을 말한 뒤 전남편의 반응을 녹음한 것이 들어있었어요. 전남편의 욕짓거리들이 담겨 있었지요. 신우는 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옳게, 그러니까 동생이 너랑 헤어지고 약혼한 그 여자랑 결혼하고 나서 그 여자가 5년 있다가 자연임신에 성공해서 아들을 낳았어. 당연히 그 여자에게 네 딸은 혼외자였고 그 여자와 그 여자 집안의 항의로 조카는 버려지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가족은 입을 닫았고 세월이 흘렀고 나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아직도 꿈에 나오더라고. 완전한 범죄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니야.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쓰레기들. 평생 벌 받을 거야. 나 신우도 그렇고 시모도 그렇고 절대로 용서 못해. 미안하면 할복이라도 하든가. 절대 이거 그냥 안 넘어가. 저는 바로 그 보호시설로 가서 제 딸을 붙잡고 펑펑 울면서 딸, 내 딸아, 내 딸. 내가 우리 딸 지켜줘야 했는데 엄마가 어리석어서 순간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 딸이 평생 힘들게 살게 했구나. 그 아이는 어안이 봉봉한 표정을 지으며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니, 아줌마, 왜 그러시는 건데요? 저는 아이에게 친자검사 확인 결과를 보여주었고 흔들리는 동공 사이로 차오르는 눈물을 숨기지 못한 그 아이는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다가 이내 제가 엄마라는 것을 깨닫고 저에게 어쩐지 이상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목욕 봉사하러 온 아줌마를 보자마자 마음이 쿵쿵대더라고요. 마치 아주 예전부터 알던 사람을 본 것처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더니 왜 그런 말이 나온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딸과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 저희 집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아이는 교통사고 당한 이후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뼈가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진 거였어요. 저는 바로 대학병원에 데리고 가서 교정수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거 현실이죠? 말도 안 돼. 믿기지가 않아. 딸은
수차례 이게 현실이냐고 물었어요. 저도 믿기지가 않았고, 딸, 엄마 맞아. 이제야 우리 딸 얼굴이 보이네. 어릴 때 그렇게 이뻤는데, 엄마 하면서 정말 세상 행복하게 엄마한테 말을 걸어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훌쩍 커버렸구나. 엄마는 우리 딸이 해외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 이제는 엄마가 날 지켜줄 거야. 엄마랑 행복하게 살자. 지난날의 상처들은 훌훌 털어버려. 엄마가 이제 우리 딸 철석까지 지켜줄 거니까. 알겠지? 제가 웃음을 지으니 딸도 함께 웃으면서 저에게 안겼고, 그때 저희는 끈끈한 가족임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 한켠에 불타는 복수심을 지울 수 없었지요. 저는 전 남편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쳐들어갔어요. 띵동, 초인종을 누르니 전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20년 만에 본 전 남편의 얼굴. 저는 야, 이 쓰레기 놈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들 낳았다고 딸내미 보육원에 버리는 네가 사람이냐고. 네는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지. 네 같은 애들은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알겠어? 알겠냐고. 제가 소리를 지르니 남편은 뭐야? 엄청 당황을 하더라고요. 저는 손바닥으로 남편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여자가 한이 서리면 힘도 세지더라고요. 남편의 코에서 쌍코피가 나오고 안에 있던 여자가 나오면서 무슨 일이야 여보? 이러는데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바로 그 여자 뺨을 때린 후 당신이 내 딸 버리라고 했다며? 네 아들만 소중하니? 뭐야 이 미친 여자는?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지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순순히 그놈 집에서 나갔어요. 아파트 꼭대기층으로 올라가서 가지고 온 현수막을 창문 사이로 촤르륵 펼쳤습니다. 비상아파트 503호 김진모와 양설인 부부는 17년 전 김순의 아이를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이도 버리는 이들 부부의 실체를 알아주세요. 라고요. 그리고 뽑아온 전단지를 아파트 문 밑으로 하나씩 넣어버리고 집에 갔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경찰이 와서 현수막을 거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이거 명예훼손이라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라고 하였지만 그들 부부는 자신이 저지른 행각 때문에 절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지네들이 뭘 잘했다고 나를 고소해? 너네들은 나한테 절대로 안 돼. 알겠어? 코웃음을 친 저는 전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도 찾아갔습니다. 그 선거 때 쓰는 확성기 차가 있어요. 그걸 50만원 주고 반나절 빌려서 방송을 했죠. 목 뒤에 쥐며느리 점 있는 여기 대방동건설 부회장님 아시죠? 그 사람이 제 아이를 버렸습니다. 얼마나 파렴치한 놈인지 여러분도 아셔야 할 텐데.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김진모 부회장은 스위스에 비자금도 40억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임직원분들 연봉은 하루가 갈수록 삭감되는데 부회장이란 놈은 뒤에서 돈을 꽁치니 얼마나 대단한 회사입니까? 당신들의 사장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방송합니다. 이 소리를 외치는 제가 어색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담대하고 강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딸을 찾은 엄마는 강했습니다. 남편의 비자금 사실도
제가 공무원이라서 검찰 쪽에 있는 공무원 지인에게 제 사연을 말해주니 남편 정보를 검색해서 현재 수사되고 있는 부분을 슬쩍 흘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유용하게 그 정보를 써먹게 되었고, 주식회사였던 그놈의 회사는 그날 주가가 폭락했지요. 인터넷 기사도 났었는데 상황을 파악한 그놈이 언론사에 돈을 먹인 것인지 바로 기사를 내리더라고요. 하여튼 한순간에 임직원을 포함한 그 년놈들이 사는 주민까지 그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행동들을 전부 알게 되었어요. 더 꼬신 것은 진짜로 지네들이 아이를 버린 게 맞으니까 양심에 찔려서 끝까지 저를 고소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게 아주 통쾌했습니다.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낑낑대면서 저를 무서워하는 꼴이 웃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전 남편에게 너 아마도 평생 죽을 때까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 거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네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나 절대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너 내가 말하는데 너 앞으로 살면서 두고두고 내가 너 힘들게 할 거야. 알겠니? 넌 네 인생은 이제 끝장이야. 그러니까 평생 힘들어하면서 살아.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죠.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나지막이 꿍시렁댈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이따금씩 전 남편을 찾아가서 분풀이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한풀이를 하니까 저도 마음속에 있는 화가 누그러지고 다시 평안을 찾게 되었어요. 딸의 다리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저와 딸의 심리치료로 인해서 그동안 서로의 인생에 켜켜이 쌓여있던 상처들도 하나씩 꺼내면서 돌보고 치유하고 점점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딸내미는 그래도 참 지혜롭게 자란 듯 했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쓴 영화 시나리오를 이런저런 제작사에 뿌리기도 했는데 이번에 자기가 쓴 자신의 솔직한 인생을 담은 시나리오를 한 제작사에서 보고 시나리오가 좋은데요? 라고 하며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인생도 조금씩 잘 풀려가고 저도 엄마로서 늦었지만 다시 딸을 찾아서 엄마 노릇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죄를 지은 전 남편과 그의 처는 지옥에 갔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너무나도 혼자서 고생 많이 한 제 딸은 남은 인생에서 행복한 나날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유일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네요. 아니, 이제는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이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남은 세월 동안 제가 줄 수 있는 한 딸을 향한 저의 큰 사랑을 최대한 표현하면서 살고 싶어요. 에휴, 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네요. 그럼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딸이랑 잘 살아볼게요. 여러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